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2018년에 한국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의 전범 기업들, 일본제철, 미쯔비시, 후지코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맺어난 게 처음이에요. 2018년. 그게 이제 한 20여 년 넘게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쟁취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회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역사 부문에서 선생님들 이제 다 역사 가르치시나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역사 쿠데타라 그러죠. 역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후퇴라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특히 이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는 이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이 판결을 제3자 변제라고 해서 기부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단히 이제 엄청나게 저희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이 야스쿠니 문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이제 1991년에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걸 증언한 게 91년 8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요 시위가 마침 오늘이네요. 1월 8일, 92년 1월 8일에 일본의 미야자 수상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수요 시위를 한 게 바로 1992년 1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인데 마치 33년이 되는 거죠.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가장 오래된 시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본물처럼 전후보상 소송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소송을 했죠. 그래서 거의 모든 소송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기업에 끌려갔던 그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에 한국 법원에서 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좋은 결과를 냈는데요. 그것 말고 일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야스쿠니 소송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일본의 정치인들이 참배를 한다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거기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 사람들, 그 당시면 조선인들이죠. 조선인들이 이름이 합사가 되어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무려 2만 1,000여 명 정도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일본 군으로 끌려가고 일본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가족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일본군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 태평양 전쟁 지역 전역에 걸쳐서 희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골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유골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명절이 돼도 갈 데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이름으로 창씨대명된 이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지금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도소 히데키를 비롯한 그런 A급 전범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된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가서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평생을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A급 전범과 같이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거기에 지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참배를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같이 있는 유시관이라는 박물관에서는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그대로 퍼뜨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어떤 전후보상 문제, 천황제 그리고 지금의 그 전쟁을 미화하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것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거든요. 그 소송이 지금도 일본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20여 년 가까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다음 주에 최고재판소 대법원 판결이 나요, 일본에서. 또 저희가 일본에 가는데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골 문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군인 군속, 아까 얘기했던 군인이나 군속으로 끌려간 분들은 전쟁터에서 그냥 돌아가셔서 거기에 그냥 유골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유골 유해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일본 각지로 노무자로 끌려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의해서 그런 철도, 도로, 뭐 비행장 이런 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아니면 탄광 이런 데서 희생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유골이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그 회사가 돌려주지 않아서 그냥 일본의 각지에 사찰에 납골당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묻혀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발굴이 안 된 상태로. 그리고 뭐 최근에 화제가 돼서 아시겠지만 우키시마 마루라 그래서 우키시마호 돌아오다가 일본에서 귀국해서 돌아오다가 기뢰가 폭발을 해서 침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대로 수장된 분들이 계시고 또 최근에 보도된 조세 탄광이라 그래서 저기 야마구치 우베라는 곳에 있는 탄광에서 해저 탄광인데요. 군함도 같은 해저 탄광인데 거기에 그냥 폭발 사고로 그대로 수장되어서 유해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굴을 하려고 일본의 시민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저희 박물관의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예를 들면 이번 수업에서 내일이죠. 우츠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BC급 전범이라 그래서 연합군 포로의 감시원으로 동원돼서 포로 학대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 시베리아로 일본군을 끌려가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소련군이 이제 침략해 온다 그래서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시베리아로 포로 수용소로 스탈린에서 억류됐다가 또 풀려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폭 피해자 문제도 있고 또 하여튼 뭐 이 해결되지 않은 전후보상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아까 김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수업 사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제가 이제 뭐 학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강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은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야스쿠니 문제와 유골 문제에 가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엔의 인권이사에 저희가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관련돼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 제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제시대부터 이 지금까지 근현대사까지 이 과거사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그 유엔의 인권이사에는 진실 정의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보고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엔 인권이사에. 그러니까 주로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에 관한 그 국가 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유엔의 한 명뿐입니다. 특별 보고관이. 그 사람 뭘 하는 거냐면 각국에서 일어난 그런 국가 폭력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유엔에.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도 한 4, 5년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뭐 4.3,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그리고 뭐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제일동포 간첩 사건, 뭐 심지어는 이제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그 어떻게 보면 정책에 의해서 입양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런 수많은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의 인권이사회에 특별 보고관이 와서 이제 레포트를 청취를 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정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제가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뭐 이 그대로 이걸 강의를 하진 않겠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한일 조약의 비틀린 한일 관계의 원점을 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강제동원 문제나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이야기할 때 되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역사적인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의 역사 인식이 차이가 나고 뭐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일본에서 안 가르쳐서 일본 학생들이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만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 두 나라의 어떤 역사 갈등의 역사 인식의 차이라기보다는 이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가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계속해서 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국가를 넘어서 어떤 시민들이 이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에 이어서 뭐 여기 지금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김승은 선생님이나 저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계신 김민철 선생님 이런 분들, 김창록 선생님 다 이런 문제 같이 관여해서 해오신 분들이고, 또 오늘 오후에 강의하신 김민수 선생님, 이경호 선생님 뭐 역사교사 모임에서도 활발하게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경호 선생님 뭐 학교에서 김민수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은 직접 현장에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이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 한국의 대법원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모자 쓰신 분이 일본 제철에 끌려가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라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본인은 이제 생년월일 192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년생이라고, 그러니까 105살 정도 되셨어요.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광주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김규수 할아버님의 사모님 되신데, 두 분이 이제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승소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어떤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선언한 데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식민지배 불법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1965년 한일협정 때 이 문제를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실제로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 불법이었다를 서로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법원에서 이걸 처음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본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일본 정부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식민지배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걸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모집, 관할선, 징용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갔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행위들이 반인도적인, 인도에 반하는 불법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자료. 이거 정신적인 손해배상이 됩니다. 미불 임금 이런 게 아니에요. 위자료 청구권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선생님 어떻게 가시는 거죠? 네. 네. 아, 지금 문자가 왔어요? 아, 난 선생님인 줄 알았네. 선생님 되게 젊으시다고 생각했는데. 대학 인턴이구나. 65년 저희 대학생들이 지금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65년 청구권 협정 때, 한일 협정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다 해결됐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인데요. 먼저 첫 번째, 그런 불법적인 식민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가 있지만 어떤 식민주의의 극복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구 제국주의가 다 식민지배 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사실은 2001년에 남아프리카 더반이라는 데서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엄청 이름이 어려운데 이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더반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에 대해서 했던 식민주의는 그것이 언제 있었건 어디서 있었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랑식 쪽이 문 열려있는데 좀 뒤에 좀 닫아주실래요? 네. 극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2001년에. 물론 미국이나 또 유럽의 이런 국가들은 콧방귀도 안 꼈죠. 유엔 회의이긴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BLM 운동, 그러니까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 매터스 이런 운동 일어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흑인이 그런 인권 탄압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또 과거에
유럽에서도 이런 것이 확산이 되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과거에 식민 지배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 문화재를 환수하다든지 아니면 왕이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과거의 식민 지배에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민주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흐름이 2018년 그러니까 더반에서 선언이 있었고 2001년에 2018년에 이런 판결 실현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여기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게 국제적인 대단히 중요한 흐름의 하나에 있는 판결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65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일본의 법정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령 예를 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사실 그리고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는데 일본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65년 한일협정 때 너희 정부가 일본이랑 청구권협정 맺어서 다 끝난 걸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서 니네가 그런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서 다 전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포로로 된 피해자들.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끌고 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송에서는 실제로 졌지만 일본의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도 국교 정상을 70년에 했지만 이 입법을 통해서 이분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법원이. 그래서 기업들이 일본의 어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아니면 탄광 갖고 있는 이런 회사 하나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화해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다. 되게 그런 식이거든요. 또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고 유족들을 모셔다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안 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이중 기준인데요. 하나는 한국은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를 식민 지배했고 그리고 끌고 온 것은 일본의 법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법적인 강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법원 그리고 국가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으로 극복한 겁니다. 65년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건 아니고요.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그런 소송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소송에서 축적된 논리를 가지고 한국 법정으로 옮겨와서 소송을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국의 사법부가 한국 사람들이 피해자니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피해자와 시민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해왔고 그런 성과들이 비로소 2018년 한국 법원에서 확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65년 체제라고 하는 어떤 강고한 지금까지 일본이 전후보상을 계속해서 거부해온 일본 정부는 지금도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깨트린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의 법정도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의 법원에서는 이 법적으로 이 권리를 추구할 수 없다라고는 했지만 또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법정의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65년이 끝났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한국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흐름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일본군 위안부 소송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 1월 8일에 한국중앙지법에서 판결이 있었고 이것은 2023년 11월 23일에 한국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근혜 때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하고 아베에 의해서. 근데 그게 이제 부당하고 피해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국가가 마음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을 어디서 했냐면 한국에서 제기했습니다. 근데 피고를 누구로 했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고가 일본 정부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피고로 법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주권 면제라고 하는 그 국제법에 강구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주권 면제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국가 면제라고도 하는데요. 타국의 정부를 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한 나라 정부를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 세워가지고 소송 못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좀 변해왔습니다. 뭐냐면 그런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던 어떤 강대국 중심의 국제법의 질서인데 이것이 반인조적인 어떤 전쟁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외를 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이 국가 중심의 국제법에서 어떤 인권 중심의 국제법.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들 예를 들면 유럽에서 뭐 코소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폭력, 전시 성폭력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면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국가 면제, 주권 면제라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들이 계속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주체가 됐던 그런 국가 중심의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인권 기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처럼 이런 위안부 판결에 있어서도 인권 중심의 국제법으로 변화하는 되게 중요한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배상금을 받아야 했는데 일본 정부 전혀 응하지 않고 있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피해자들이 이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온 그런 중요한 결실이 2018년 10월 30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식민주의 극복이라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세계적인 흐름이다라는 독일이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나미비아라는 데 식민지배를 했어요. 1904년, 8년. 근데 수만 명의 학살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2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1조 5천억 원으로 학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간에 11억 유로를 30년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 이게 이제 법적 보상금이 아닙니다. 사실은. 독일이 이런 전후부상 문제, 과거 청산 문제에서 대단히 그 선진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강제 노역을 했던 뭐 유명한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기업 책임 미래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가 빠졌냐면 법적 책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이 법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했다 법적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독일 내부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나미비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 사람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학살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발표가 정부 안에 있었더니 이 나미비아의 족장들이 이거 배상이 아니다. 그리고 X도 되게 모욕적이다. 너무 적다. 그리고 독일 내부에서도 이거 법적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있었다. 그런데 이 일본 제철 소송만 저희들이 이제 이 재판에 사무국을 맡아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97년부터 일본의 법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9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의 30년이 다 돼 가는데요. 여기 가운데 계시는 여운택, 신천수 이 두 분의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이라는 회사. 일본제철이라는 회사는 지금 1층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청일전쟁 130년 됐잖아요. 그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이 청나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냅니다. 그 돈으로 만들었어요. 일본제철. 그 첫 번째 만든 게 큐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라고 하는 데인데요.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철을 생산을 독일 기술을 갖다가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에 군함도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 산업유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제철에서 철을 생산을 하고 석탄은 이제 미쯔비시 중공업, 미쯔비시 광업이죠. 중공업이 아니라 그 하시마 군함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그 철을 녹여서 이제 미쓰비시 조선소 그게 다 메이지 산업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전쟁을 2차 대전을 한 거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전범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7년에 정부 친일본제철 그 당시에는 친일본제철이었는데 징용공에게 미불금 이때 이제 일본에서 소송할 때는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달라라는 것도 들어 있었으니까 이걸 돌려달라라고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일본제철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일본에서 법정에서 하잖아요, 그죠? 일본 변호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일본어로 다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일본에서 그 재판 지원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하냐면 이제 변호단은 꾸려지고요. 변호사들 중에는 일본 변호사들, 그다음에 뭐 제일동포 분들도 물론 계시고, 일본 보통의 시민들이 이 지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소송에 관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지 지원을 합니다. 원고분들이 가시게 되면 그분들과 만나서 얘기도 듣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되게 2박 3일 정도 재판을 하고 오는데요. 그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계속해서 재판을 할 때마다 일본을 건너가서 그렇게 소송을 해온 겁니다. 이분들이 투쟁을 이제 97년부터 해왔는데, 그리고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정체된 한일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어떤 주권 문제에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뭐 다른 정파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땐 제3자 대의변제 이런 것이 과거 문희상 국회의장님 아이디어랑 맥을 같이 가는 것이고 더 이상의 해법이 없어요. も心配され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が、できる限り速やかに日韓二国間の懸案を解決し、関係を健全な関係に基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ます。 오늘 이 자리를 둘러보니까 한일 관계의 현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라는 것을 정말 실감을 하게 됩니다. 모든 피해자, 즉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고, 민사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국내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저는 이게 말입니까 말입니까? 이제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일본 제철 주식회사 대판 제철소에서 100명을 모집을 하는 광고가 났단 말이야. 대판 와서 료에 떡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에 저 창문은 사람이 열었다 닫았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고 그러면 거기다 강목으로 사람이 거기를 절대로 왕래 못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를 못하게 말이지. 전부 이렇게 강목으로 바꾸서 말이지. 감금시켜놨더라 이거야. 그러면 일종의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그 회사에 묶인 연행자가 된 거밖에 안 된다. 그래 내가 가서 이걸 볼 적에 아하 이거 속았구나 말이야. 여기다가 이만 사각형 그 붙이고 댕겨. 진용. 진용 걸리고 난 뒤에 다음에 진병이 걸리니만 또 내가 진병. 왜 나는 가스바니까 석탄이 우기서 막 내려오거든. 연통 같은 데로 통해가지고 저랑 말이야. 그 바로 뒤에가 이제 용광로 쇰을 녹이는데 그리 가거든. 화합이라 다름없지. 불을 잘 만들 가스가 생산 잘 돼가지고 용광로로 이제 가게끔 만드는 게요.ヨーンテクさんの、僕いつもこの話を言うんですけども、牛六頭を変えてた俺の戦後の人生は変わってたということをね、その裁判のたびに裁判の証言の中でも言いはったし、で僕らと話している時でも必ず言うんですよね。で僕も最初は何やのこんなことにこだわってとかいうふうなことを思っ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ことは一つの大きなトラウマというか、やっぱりこれにやっぱり僕らは答え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なんで、彼の言葉っていうのを受け止めたわけです。で、あと新潮さんについては、そのリオさんとはちょっと両極端というか、全然性格違うんですけどね、彼は非常に真面目な方で、その判決が出た時にはですね、日鉄というのはすごい全国的に展開している会社なんですよね。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けど、北は室蘭で釜石、で日鉄の2人の大阪工場ですね。で、広畑、八幡、で、あと支店もいっぱいあって、で、戦後には光製鉄、もう製鉄所だけでももう5、6個あって、ほんで支店もあるんですよ。で、判決の日に、その一番最初の判決の時に、日本の判決の時に、一斉に会社、工場、製鉄所に要請行動とか、そういう取り組みもやりました。その会長と、社長にも手紙も出したり、もう会社とは全然合わへんので、もう2012年かな、もう原告の人はもう日本に来る、ちょっとね、もう体力もあれもないんで、推進業の多分石田さんとかと一緒に会長と社長のところに何とかしてくれというふうな直談判にも行きました。最大のやっぱり日鉄というね、戦争遂行のための一番の基盤の産業に1万人ぐらいは動員し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った意味からもやっぱり会社の世代というのはね、三菱もね同じようなそんなでかいあれですけども、なければやっぱりこの問題というのは絶対納得できる被害者の方が納得できる解決には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はい、以上。
あの人のお父さんがね、ああいうことに親父だったらしい。한일 청구 협정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해서 납품에 들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8월 15일날 일단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중에서 소송이 지금 필요한 일본에서 제기됐던 그 신일본의 절상들어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그런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언론이나 뭐 모든 분들이 다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이번에 반드시 피해자분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좋지. 이제 이 위에서 소송하는 것이니까 이겨야지. 보상을 받아 내야지. 그들한테. 재판에서 민사재판 3년에, 고등법원 2년에, 최고재판 1년 만에 3번 다 기각당하고, 글쎄 그거는 한국이 져야 할 수 있는 책임이라고서는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한국의 아마 책임의 완수라고 봅니다. 빨리 나왔는데 건배 무슨 박수 쳐. 건배하자 하시니까. 재판의 승리를 위하여 해야지 누군가. 변호사님 하셔. 아, 변호사님 하라는데 뭐 하라고 그랬어? 재판의 승리를 위하여. 그렇지. 왜 승리를 위하여? 재판의 10년씩이나 갖고서 몰래 물으시는 거예요. 다 볼 수가 없었어. 이래서 2005년에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패소를 했는데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에 재판을 시작했는데 2018년에 판결이 났거든요. 13년이 걸렸어요. 되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있었습니다. 97년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제소를 했고 2003년에 일본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1심, 2심은 졌습니다. 근데 2012년에 5월 24일에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 그리고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2012년에 판결이 났어요. 당시 김능한 대법관이 역사를 새로 쓰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다. 이게 대법원 소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3명이 있는. 그러면 이제 1, 2심을 졌는데 3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상고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2013년에 파기환송이 돼서 1, 2심 졌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서 똑같은 논리로 승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통상의 재판 같으면 한 1년 있다가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대법원에서 이겨서 파기환송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 안 나냐 보니까 2018년까지 5년이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있었습니다. 사법농단이 박근혜 때 실제로. 그래서 박근혜가 손석희 씨가 사장한테 뉴스 앵커 할 테니까 강제징용 피해되면
피해 배상되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라는 이게 외교부 보고서에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요거를 실제로 요 사법농단 때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냐? 지금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실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청문회 때 얘기 많이 하는데 본인은 자꾸 안 했다 그러는데 왜 판결이 제기됐냐 보면 이때 양승태가 이제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사법농단 때 이거 대표적인 판결인데요. 박근혜 청와대가 징용 재판을 논의를 했고 실제로 김앤장과 재판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김앤장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로펌 아닙니까? 이런 강제동원 소송의 대부분은 김앤장이 다 대리인 하거든요. 저희 같으면 비싸가지고 못 쓰는 변호사들인데 이 미쯔비시나 일본제철이나 김앤장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법농단 때 김앤장 이때 박근혜 정권 때 외교부 장관했던 윤병세는 이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사람이죠. 기시다와 윤병세는 외교부 장관 가기 전에 김앤장의 고문이었어요. 그 김앤장에는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 그 현홍주 전 주미대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정부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이 로펌 그리고 외교부 그리고 법원까지가 합세를 해서 이 피해자들의 재판을 뒤집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 거래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죠. 외교부.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김기춘이라든지 조윤선이라든지 실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다 회의했다라고 하는 게 다 나왔는데요. 양승태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무죄 2심 진행하고 있는데 이 1심 판결도 이 사람 법기술자라서 이 지금 윤석열이 이 재판 지연시키려고 한 것처럼 판결을 계속 지연시켜서 판사가 바뀌면 처음부터 계속 증인신문 한 거 기록 다시 검토하고 해서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1심 판결이 안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속됐다가 석방됐다가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이거 뭐 판결하는데 뭐 10몇 시간 걸렸는데 이 사람 아직 그 재판 받고 있는데 전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판 거래를 했는데요. 근데 아까 나왔지만 이날 아까 인터뷰에 나왔던 그 나카타 씨라고 하는 분은 공무원입니다. 교토시 공무원. 되게 공무원 교사들이 이 지원의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때도 오셨어요. 그래서 소 6마리의 마음의 뜻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여원택 할아버지가 이제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일본 가면은 첫날에 이제 뭐 회의하고 재판하고 그 다음날 돌아오거든요. 저녁에 소주 한잔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지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잖아요. 소 6마리 얘기를 귀에 박히도록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제철에서 돈 받았으면 소 6마리 샀다. 근데 인생 바뀌었다. 못 받아서 억울하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제철소가 군수공장이기 때문에 공습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 공습에 의해서 미군의 공습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자 영정을 들고 이제 재판에 참여하셨는데 소 6마리 마음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요 분들인데 이분들도 같이 이제 30년 이상 같이 늙으신 거죠. 제가 여기서 일한 지 한 10여 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처음 뵀을 때 이 여운택 할아버지 산소에 성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성묘. 일본 사람이 우리 성묘까지 가나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97년부터 계속 그렇게 재판을 해오면서 인간적으로 정이 쌓이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할아버지들이 이제 일본에 처음 갔지 않았습니까?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에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일본에 재판하러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원해라고 왔는데 이제 이원택 할아버지가 뭐 물건을 뭐 칫솔을 안 가져왔다나 뭘 안 가져왔다나 그래서 물건을 이제 먼저 사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나카타 씨가 돈 주시면 제가 사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원택 할아버지가 그대로 나 일본 돈 못 믿는다고 내가 네가 누군지 안 누구 돈을 주느냐 이랬을 때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30년 넘게 이렇게 소송을 해오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쌓이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운택 할아버지가 이분들 이렇게 연대를 하셨는데 여운택 할아버지 아까 보셨지만 일본 지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뭐 처음에 이제 2005년에 제기를 했는데 운이 좋았던 게 이 명부가 아까 10,000명 정도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이 일본 기업이 명부 갖고 있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누가 여기 끌려가는지. 그런데 이 일본 지철 명부가 고마자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일본의 진보초라는 그 헌책방에서 이 책을 고마자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 일본 제철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 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학교 도서관에. 근데 그 대학교에 우연히 고쇼 다다시라고 일본 제철 노동자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 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명부가.
그래서 그 명부가 나왔다. 그래서 그 명부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때는 정부가 강제동원위원회 조사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이 할아버지들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 동네 어디 집단으로 끌려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아다니면서 원고들을 이제 모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이제 재판은 미쓰비시 소송도 있지만,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현금화되면은 이제 한일 관계가 파탄 난다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 속보로 바로 이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춘식 할아버지가 건강하셔가지고 서울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 이거는 2023년 3월 16일에 윤석열이 도쿄에 가서 기시다를 처음 만나서 일본 정부에서는 안 만나준다 그랬어요. 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 안 하면, 대법원 판결 해결 안 하면 정상회담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하려고 아까 말씀했지만 1월 달에 아까 국회에서 심포지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 했어요. 공청이라 그래서.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박홍규 교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일본한테 사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 이제 와세다닥이랑 엄청난 큰 그 화해학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인데 요걸 바가지로 넘어오는데 1월 달에 그거 하고서 이제 3월 6일에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3월 16일 날 정상회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오므라이스 먹고 온 거 있죠. 긴자에서. 그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석열이 세계 매스컴에다 대고서 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 그러니까 제3자 변제니까 대신 돈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상권. 이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임기가 그때만 해도 5년인 줄 알았지만 이제 곧 끝날 텐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 무책임한 발언 이제 엄청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강제 동원을 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하러 온 사람이다. 이 조선반도 출신이라는 거는 그냥 한반도에서 왔다 이거예요. 이주 노동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제 노동의 강제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 정부. 이거 지금도 일본 정부는 이걸 공식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국 정부에서는 그래도 기자 만나는데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좀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라고 하는 게 98년에 있었는데요. 식민지배나 과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성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일본에서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이제 기시다가 화답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국의 대통령실에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과의 사자도 없잖아요. 그죠? 역대 내각이라고 하면 여기에 아베도 들어가요. 아베. 자민당 정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아베 내각의 입장을 기시다는 계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과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효 그 사람이 이거를 다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박지는 아시겠지만 일본에게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물컵에 이제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채울 것이다. 그 물은 이제 썩어 문드러져 잔은 다 깨졌는데.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어떤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또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명목으로 희생자의 권리가 희생된 것이다. 이거는 1965년 청구협정 때도 마찬가지고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사 역사 문제를 안보상의 이유로 교환하는 구조가 그대로 된 것이고요. 어떤 개인의 인권 문제를 채권, 돈만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윤석열이 얘기한 거죠. 윤석열이 이 제3자 변제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언론하고는 인터뷰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미우리 신문 9면에 걸쳐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9면. 요미우리 일본에서 제일 보수적인 우리나라 조선일보 같은 데인데요. 사장이 직접 비행기 타고 와서 인터뷰했습니다. 9면에 걸쳐서 실렸어요. 자기가 이거는 제3자 변제는 대통령 재기 전부터 구상을 해왔다는, 제가 보기엔 본인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와서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든 형해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해왔다. 그리고 이 외교적 실패인데요.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제3자 변제를 한국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 때 일본 외교부 관료가 와서 얘기했답니다. 이거 괜찮겠냐고. 한국에서 엄청 반발할 텐데 괜찮겠냐고. 오히려 일본 외교부 외무성 관료들이 걱정할 정도의 이런 결단이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여러분은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곳에 합사되어 있는 한국인의 수가 무려 2만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무척이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들은 해방 후 7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유족들은 나의 아버지, 나의 가족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족 가운데 아버지를 야스쿠니 신사에 빼앗긴 박남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그 아버님에 관해서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3년부터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무단 합사 철폐 소송을 하고 있는 박남순입니다. 어머니 고향이 남원이시죠? 네, 원래는 율치고요. 우리가 그냥 부르기는 밤터라고 그래, 뒷밤터라고. 동네가 이뻤어요. 산 밑에고 마을 앞에가 개울도 있고 집도 다 초가집이라도 다 옛날에는 이렇게 다 구역구역 있어 있는데 지금은 개울도 없어져 버리고. 할머니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아이고, 네 애비는 일본 놈이 와서 잡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또 잡아간 게 뭔지 왜 잡아갔지? 그랬어요. 그때는 이거 뭐 식민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 철없이.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나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가셨는데 나 나가지고 그것도 4살 먹더라 계셨대요. 혹시나 올라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 저거를 연락을 받고 더 이제 저거니까는 또 이제 혼자 못 살죠. 나이 21인가 20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는 재워놓으셨어요. 이제 그때 그 기억은 나요. 이렇게 몸체가 있고 아래 행랑이 있었는데 나를 아랫방 행랑에다 놓고 밖에서 이렇게 뭘 꽂더라고요. 문에다. 그 문을 밖에서 잠그고 할머니 한 게 너 나오지 말고 거기 있거라. 그래서 문을 뚫고 보니까 우리 엄마 가더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앉아서 울더라고. 할머니가 항상 이 가슴에 뭐가 이렇게 올라온다겠어요. 야, 내가 만일에 죽으면은 내 가슴을 먼저 한번 열어봐라. 뭐 항상 이렇게 만지면 있어요. 이렇게 못이 이렇게 올라와 있던 게 화병이겠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뭐 제가 시집 오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놨어요. 이 대문, 거기 뭐 대문다 이거 이렇게 쌀이문인데 그걸 다 열어놨어요. 꼭 못 묶고 계요. 묶으면 안 된다고. 까맣같이도 없다고 그렇게 왔더래요. 그러면서 거기는 날도 얼마나 더운지 혼도시 하나 가지고 일주일씩을 이렇게 입고 일을 하는데 다쳐도 약을 바를 거에 없어서 보는 게 바를 약하고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런 편지 왔다고. 장가 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모자 쓰고 이렇게 검은 두루마기 입고 찍어서 이렇게 이만한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우리 할머니가 제사 지낼 때 놓고 지냈거든요. 그랬는데 없더라고. 없애버렸어요. 그 사진 속에 아버지 얼굴이 좀 기억이 나세요?
우리 큰아들이 할아버지 닮았어요. 작은 아비들도 그랬어요. 난 아버지를 못 봤는데 우리 큰아들 이름이 윤석이거든요. 윤석이는 아버지 닮았다. 갖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항상 야 윤석이는 잘 키워라. 형님 닮았으니까 맨날 그러셨어요. 근데 큰아들은 그 이유가 있어. 저기 태몽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아버지를 안 봐서 모르는데 까만 바지에다 하얀 와이셔츠를 이렇게 소매를 걷어서 입고 남자가 아기를 하나 갖다 주면서 너 잘 키워라 이거?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그 작은 아버지한테가 그 소리 했더니 틀림없이 네 애비가 갖다 준 거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고는 얘가 가져진 거예요. 큰아들. 그래가지고는 또 띠도 같은 띠예요. 할아버지하고.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버지가 아침에. 그래서 전화 받으니까 빨리 나가서 동아일보 신문을 하나 사다 봐봐라. 거기에 저기 진용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신산만수로 개명이 돼갖고 있다고 한 것 같다. 그 사가지고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브라운섬. 그래서 그때 브라운섬에서 돌아가신 걸 알았어요. 비행장 그. 한국인 노무자 수천 명이 1939년부터 3년여 동안 사이판 등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일대 섬인 남양군도에 강제징용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희생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군도라고 하는 지역은 현재 그 태평양 중에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인데 전쟁 후에 국제연맹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던 지역입니다. 1935년 이후에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상정하고 남양군도 지역을 군사기지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섬에 비행장을 만들고 큰 항만을 설치를 하면서 유사시에 군사기지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1945년까지 남양군도로 동원됐던 민간 노동자는 약 7,00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해군 군소공원으로만 약 36,000명 정도가 동원이 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선택권이 일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인들 사이에서 남양군도는 지상낙원이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기 때문에 북해도에 가서 그 탄광에서 고생할 바에는 남양군도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남양군도로 가신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실제 전쟁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43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섬들이 미군의 어떤 폭격 권하에 있었고 그래서 매일 공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지상낙원으로 알려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갔던 지역이었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운 모습을 띠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본토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남양군도였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005년도에 그 위원회 생겨가지고 신고를 하고 해서 떼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언제 온 것까지 다 있잖아요. 해군 군속이다 돼 있고 또 거기 거기서 돌아가신 사망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우리 공편이네요. 아니 처음부터 했는데. 예. 저기 천천히. 그 심정을 말하라면 재판관 얼굴을 가서 딱 제떠져버렸습니다. 아니 말도 안 하고 일어나 나가는데 와 저거 뒤통수를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있는 데 같으면 뒤통수를 뭘로 가서 그냥 던져서 딱 때렸으면 시원하겠다. 또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왔었는데 오늘 이 재판은 정말 일본 정부와 일본 법에서 이렇게 일본 법은 이렇게 합니까? 사람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뺏어다가 이 일본 정부에서 죽여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야스쿠니 시사에 외박한다고 넣어놓고 내놓지도 않고 우리의 사는 인생을 압니까?
유족들이 호소하다 보면 적어도 사람인데 뭘 어떻게 좀 움직이겠지 했네. 움직이기는커녕 더 돌처럼 굳어가지고 뭐 더 나쁘게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판결할 때 그렇게 3분도 안 있었죠? 5분만 정도. 이거는 어머 너무 기가 막히고 뭐 팍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저 항상 못 보지. 네, 못 어떻게 보지. 생겼는지 몰라요. 못 이쪽을 보지. 보다 보니까 나가더라고 지금. 그러니 얼마나 보내요. 우리 아버지 뺏어다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미안한 생각은 없어도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자기네가 우리 유족들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러니까. 반성. 아니 우리를 도와주진 않아도 반성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로라도 예. 얼마나 고생을 했냐. 부모 예, 없이 예. 그 말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판장들이 뭐 패소했다는 그 설명을 해야 설명할 거 없잖아. 그놈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계셔서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은 진짜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가슴에 있으니까. 그래도 내 딸이 저 이승에 있으면서 내에 대해서 애쓰고 있다 하고 알고 계실래나?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거푸 시킨 거푸 싶어. 답답하니까. 아까 우리 끝나고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울었어요. 비가 왔다고 그 얘기 왜 안 했어? 우리 아버지도 억울해서 아이. 오늘 눈물 흘리고 계시다고. 우리 유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비 오는 날 행사하면 부모들 눈물이라고 하지. 아유. 일 가망은 없죠. 그 사람들하고 뭐 진짜 우리나라 속담 말로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래요. 내가 죽어야 끝이 나지. 언젠가 내 살아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뺀다면 기쁜 일이고 안 빼준다면 내가 죽어야 끝이 난 거예요. 죽음말로는 모신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거잖아. 70년이 넘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해방 안 됐어요. 난 그런 심정으로 해요. 그때는 안에 계시니까 괜찮은데. 요가 밖에 계시면 다쳐서도 없는데. 할머니 사진. 할아버지 사진도 없고. 빼가고 없어요. 그러네. 이게 다 부산으로 저기 간 거야? 앞에 있잖아요. 저 앞에. 정면에. 크다. 가기 전에 뱃속에 있던 제가 8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죽기 전에 제 소원은 아버지의 이름을 빼고 야석군이에서 빼고 유골도 찾고 그러고 제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야스쿠니 신사에 이제 합사된 분의 얘기인데요. 저희 제가 책 소개해드릴 텐데 저희 이 밑에서 팔고 있는 책인데 이게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라 그래서 이 강제동원 피해 유족분들의 증언집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피해 당사자들의 얘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유족분들의 증언집은 이게 거의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이 여기는 다양하게 이제 군인으로 끌려가시거나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 합사된 분, 그리고 또 뭐 노무자로 끌려가신 분들, 그리고 뭐 사할린에 끌려가신 분들, 뭐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자기 부모, 형제들 찾기 위한 기록들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얘기들이 여기 잘 증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강제동원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추상적인 사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재판하러 계속 일본에 모시고 가고 하는데 브라운 섬이라는 데 들어보셨어요? 아까 사진 나왔지만 저기 이제 남양군도 박사님이신데 강제동원 이런 데도 계셨고, 그런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보면 마샬 제도라 그래서 그 비키니 섬이라 해서 수소폭탄 실험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엄청 아름다운 환초로 이루어진 데거든요. 거기에 끌려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한 번에 못 가는 데거든요. 우리 괌이나 사이판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또 비행기 타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뭐 유골도 없고 뭐 그런 삶을 사신 거죠. 대개의 경우에 이제 저렇게 아버님이 가신 경우에 자식이 한 명이거나 아니면 뱃속에 있었거나 그러면 이제 아들이 안 오니까 되게 이제 부모님은 화병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청상 과부가 되셨으니 미망이 되었으니 재혼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시고, 또 여성이라 그러면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제일 하시는 말이 이렇게 이제 뭐 기록을 찾거나 아니면 뭐 그분들이 어디서 일하셨다 이런 것들을 찾아냈을 때 소원이 그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다.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소원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걸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뭐 역사를 설명하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일단 뭐 간단하게 실제로 이게 전쟁 때 일본에 신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신사랑 다릅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직접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육군성이 관리를 했고, 당시 전쟁에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람들만을 모셔진 신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런 다양한 신사들이 여러 신들을 모시잖아요. 심지어 뭐 동물을 모시는 신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을지문덕 같은 사람 모시는 신사도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천황의 황후폐하가 야스쿠니 신사에 이렇게 참배를 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사람들이 죽으면 여기에 이제 합사를 할 때 천황이 옵니다. 그러면 유족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도쿄에 한 번도 안 가보고 시골에 뭐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초청이 돼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참배를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족분들, 어머니들이 이제 당시에 환담 같은 거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그 어머니들이 그럽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슬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희 보잘것없는 자식을 이렇게 나라에서 잘 받들어 주시고 천황파께서 참배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다카시 테스야 교수라고 야스쿠니 신사라는 책 쓰신 분이 있는데 감정의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슬퍼해야 될 거를 기본적으로 기쁘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죠. 울었겠죠, 당연히 슬프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슈관이라고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스쿠니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각국이 독립을 했다. 서양 열강의 침략에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아를 위한 전쟁이었다. 이거는 아베가 종전 70년, 전후 70년 담화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후세들에게 사죄한다라는 숙명을 지어주지 않겠다. 이 전쟁은 되게 성스러운 전쟁이었다.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역사관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소위 말하는 역사 부정론을 핵심적으로 지탱하는 과거의 전쟁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의 집권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 야스쿠니에서 침략사관입니다. 심지어는 이 야스쿠니 신사에 생존자들도 합사가 돼 있어요. 생존자. 이거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분들인데 일본군의 기록에는 이분은 죽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이름이 신으로 합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07년에 저희들이 야스쿠니 신사 캠페인 할 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아래 박물관에 가시면 이분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종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판에서 미군 포로가 됐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시고 저희 재판을 하시면서 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난 뭐 살아있는데 내가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편지가 와요. 그래서 호적 등본을 보내주고 뭐 이래서 잘 받았습니다. 할아버님 살아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착오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명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는 영세부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름을 못 받겠다는 건데 그거 말고 재신명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괄호 열고 생존 확인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 전사자들만 계시니까 할아버지 여기 안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근데 야스쿠니 신사에서 합사 철폐 이름을 빼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야스쿠니 신사가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 다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인데요. 이 유족들이 이런 기록들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받아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비로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여기 보면은 빨간 글로 동그라미로 쳐져 있어요. 합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합사가 되었다. 이거 59년에 합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전사 통지도 오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가 대문 열어놓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합사가 된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집단적으로 59년 전쟁 끝나고 14년이 지나서 그리고 이쪽에 군속 신상 기록부에도 59년 7월 31일에 합사 수속이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01년부터 재판을 했죠. 6월도 돌려달라.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의 이름을 빼라라고 했는데 이 소송이 계속 이어져서 2007년, 2013년 그래서 2013년에 제기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 17일 날 최고재판에서 판결이 납니다. 근데 계속 패소한 논리는 뭐냐면 수인론이라는 게 있어요. 수인론. 이 정도는 보통은 참을만 하다. 그리고 종교가 서로 종교 집단 시설이거든요. 이분 기독교 신자세요. 그런 것도 저희가 주장을 하죠. 민족적 인격권이 침해당했다. 기독교 신자인데 거기 신사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때 뭐 그 정도의 종교의 자유는 서로 인정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 재판소에서. 그러니까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일본 유족들 중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거를 철폐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송의 원고들에. 오키나와에서 또 많이 죽었고. 심지어는 이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건 이게 원호법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가 되면 유족 연금이 나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이 폐허가 됐잖아요. 원자폭탄 떨어지고 뭐 이랬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자기 가족이 합사가 들어가 있으면 전사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게 살 때 우리 가족 중에 전사자가 있어서 그 돈으로 우리 살 수 있었다. 그 돈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도 받으니까 이 정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국가가 말하자면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사람들이 일본 유족회라고 하거든요. 유족회. 거기가 일본의 자민당의 가장 큰 정치 기관입니다. 지지 집단이에요. 그리고 유족회는 가령 예를 들면 대표는 거의 다 자민당에서 간사장 정도 한 사람들이 다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황제를 지키는 이 천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데 여기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는 것이죠. 야스쿠니 신사는 실제로 이제 그 GHQ에 의해서 종교법인으로 국가가 관리했었는데 종교법인으로 분리가 됐거든요. 분리가 돼 있는데 여기 참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수상들 같은 경우에 나카소네라는 사람이 수상을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고이즈미도 했고 아베도 했습니다. 근데 아베는 한 번 하고 못 하거든요. 딴 나라에서 너무 비판을 많이 하니까 지금 되게 수상들이 곡물 같은 걸 보낸다 그러죠. 돈을. 근데 자기 개인 사비로 지출했다 맨날 이러는데 수상이 아니면 그게 뉴스가 될 리도 없고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자민당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집단적으로 참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참배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여기에 합세되는 분들이 한국 사람들 같은 2만 1,000명 그리고 대만 사람들 같은 2만 8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소송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걸 소송을 지금 제기할까 아까 이제 그 싸우는 장면인데요. 이분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족이니까 자신들이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부터는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판하러 일본에 가면 미행이 붙습니다. 미행. 공항에서 하네다 공항 이런 데서부터 호텔까지 경찰이 계속 미행을 해요.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기들이 어떤 그 지금의 그런 일본의 어떤 보수 세력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것을 가장 지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장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기동대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우익들이 와서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일본, 중국, 러시아 국교를 단정하라. 이거 엄청난 우익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와가지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이런 히노마루 저희가 촛불 시위 같은 거 하면 이 말하자면 헤이트 스피치죠. 혐오 데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협박을 하고 막 자동차로 와서 들이받고 막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 소송 계속 처음에서 나왔는데 이희저 선생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 협의회 대표신데 안녕 사요나라라는 다큐멘터리도 소개가 된 부가 있는데 이분도 아버지께서 중국으로 2살 때 끌려가셔서 그 뒤를 계속 모르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이 재판 소송 그리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이런 소송들을 지원해 오시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아까 이제 박남순 어르신도 그렇고 여기가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이라는 데거든요. 여기 뭐냐면 해외 동포들 주로 제일동포 분들이 외국에서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산소는 고국에 쓰고 싶다 그래서 국립으로 만들어 놓은 묘지입니다. 그래서 제일동포 분들이 제일 많은데 여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라든지 가족이 안 계시잖아요. 황금주 할머니 이런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아버지 이 무덤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덤에 이 묘비인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버지 묘지명을 안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을 모셔온 뒤에 이름을 새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서서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것도 어떤 개인의 어떤 인권의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추도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근데 그걸 마음대로 그것도 일본 이름으로 아직까지 계속 식민지에서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죽음과 추도에 관해서 최근에 뭐 세월호 이후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최근에 뭐 무한의 공항에 이르기까지 이게 엄청나게 그 가족들에게 그것을 애도하고 추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유골 한 조각이라도 찾아야 된다.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야 된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해서 해방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아버지의 어떤 인격권 그리고 해방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개인의 또 인생도 그렇게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살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골 문제에 관해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골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골 가운데 저희들이 이 책에서 제가 소개를 해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분들 같은 것들은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 관리를 하고 아니면은 자신들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갖고 있는데 이 일본 정부도 이런 유해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발굴을 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국가가 이 유골을 수습해오는 건 대단히 전사자의 유골을 이제 측쪽부터 보시면 될 텐데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가령 예를 들면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도 이북에서 북한에서 한국 전쟁 때 죽은 전사자의 유골을 갖고 온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선언을 할 때 그 마지막에 유골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갖고 옵니다. 그리고 파주에 가면은 적군묘지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 전쟁 때 이제 전세자 유해 발굴을 계속 한국 정부에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인민군, 북한 군인 그리고 중국 군대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참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유해들을 이름도 좀 거시기한데 적군묘지라는 데에서 묻어놨어요. 한국군이 아닌 사람들을. 근데 이제 박근혜 때 당시에 중국 주석이 처음으로 방한할 때 거기에 있는 중국인 유해를 다 반환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 그 전쟁 때 모택동의 아들이 마오쩌둥의 아들이 참전했거든요. 죽었어요. 그 무덤은 북한에 있습니다.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맞죠? 김영원 선생님. 그 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만 데리고 왔었어. 모택동 아들 맞죠? 주은내 아들인가요? 헷갈렸는데
모택동 아들일 거예요. 마오쩌둥 아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6년에 비로소 일본 정부가 아베 정권 때 이런 전사자 유골 수집에 관한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본 유족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아 각지에 그런 유골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유족회 사람들한테 그냥 위탁을 줘가지고 가서 파온 거예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뭐 필리핀 이런 데 가가지고 유족회 사람들이 가서 파서 그 현지 사람들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두개골에 이빨이 없으면 다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개인 신원 판별이 안 된다. 그래서 치도리 가구치 전물점 병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 합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2016년에 이제 아베 정권 때 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수집을 해오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전부터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법에 우리나라의 전물자라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한국 정부에서 요구가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협조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형식적인 답변을 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제대로 진전이 안 됐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요구들을 해와서 처음으로 이제 DNA 감식 같은 경우도 머리에서 이 두개골 중에 이빨이 있는 뼈라고 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래서 근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이 200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 하는데 이 지금 DNA 기술이 발달해서 대퇴뼈 이런 뼈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서 DNA 감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확대를 시켰어요. 일본 정부한테 요구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안정동의원소법이라 그래서 어디에서 먹었던 물이라든지 음식, 식생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지역까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됐고 한국인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인 전사자 중에 유해가 항구가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일본의 이제 북해도인데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군인 군소가 아니고 이제 민간인, 말하자면 노무자로 동원되신 분인데 북해도의 제일 끝에 있는 슈마리나이라고 하는 댐입니다. 댐 공사 현장인데 이 댐은 당시에 강제노동으로 양쪽에 댐을 만들어서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댐이에요. 여기 한 200여 명이 여기서 희생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거 맨손으로 저 곡괭이로 파가지고 만든 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직자 위령탑이라는 게 있는데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위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돌아가신 분 이름도 안 써 있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거는 위령탑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나 댐 가면은 돌아가신 분들 희생자 추모비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누가 죽었는지 안 됐어요. 심지어 이거는 당시에 이 공사 때 쓴 기둥이에요. 한쪽 끝에. 그거를 그냥 깎아가지고 대충 순직자 위령탑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양쪽에 구름다리처럼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가지고 이 댐을 만든 거거든요. 당시 동양 최대의 저수 면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 밑에 여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꽃갱이를 파가지고 이걸 이제 댐을 만든 건데요. 여기에 겨울에 이제 가면은 여기가 돌아가신 분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이 중에 한 40여 명이 조선 사람이고 160명은 일본의 타코베야 노동자라고 해서 가장 그 하층의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영하 한 40도 정도 내려가는 기록을 갖고 있고 1년에 눈이 한 4, 5m 이상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절이었는데 하룻밤 지내고 그다음에 그냥 대나무 숲에 공동묘지에 갖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70년대에 이 절에서 사람이 뭐 저 지리산 산골보다 더 꼭대기인데 이 절을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절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 거기 이런 위패가 발견된 거예요. 위패가 보시면은 소화 18년이니까 1943년에 황병만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거기 이제 위패가 있는 거예요. 유골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위패들이 쫙 있었고 거기 댐 짓고 철도 만들 때 조선 사람들 와가지고 죽었다. 일본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노이라 스님이라고 이 일을 70년대부터 해오신 분인데 거기 이제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그 유골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산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유골은 없고요. 지금 이제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다른 현장인데 홋카이도의 제일 끝에 아사지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뼈입니다. 뼈. 이게 한 50cm 정도 파면 이거 나와요. 이거는 홋카이도의 제일 북쪽에 소련, 러시아를 대비해서 만든 비행장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신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은 유해 발굴을 하는데 이렇게 50년 정도 이상
부식토를 파면은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죠. 뭔가 여기 들어가 있는. 한번 뒤집었기 때문에 색깔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뭔가 이제 고고학 발굴 이렇게 하는 건데요.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나무 뿌리 밑에 이 뿌리가 이렇게 유해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굴한 유골인데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뼈가 이제 한 조각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그죠? 근데 그때 비행장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그 뒤로 사람이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가져갔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등뼈입니다. 근데 등뼈가 먼저 이렇게 나와요. 이거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구겨서 넣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앉힌 채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등뼈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걷어내니까 여기 이제 대퇴부 그리고 이거는 여기 뼈죠. 고관절 뼈가 이제 여기 이제 상자에 건너는 거. 어떤 거는 이제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사람을 구겨서 앉혀가지고 묻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묻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화장을 했는데 뒤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장티푸스가 돌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집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는데 위에 보면은 이거는 당시에 이제 제대로 화장이 안 된 거죠. 이런 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온전한 유골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머리가 있잖아요. 두개골이. 그래서 이 구멍은 여기 이제 우리 목계 기관지가 식도가 통하는 기관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앉혀 있는 거죠. 그 상태로 유해가 이렇게 발굴이 됩니다. 온전한 한 사람의 뼈인데요. 한 사람의 유해가 발굴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금리빨이 있잖아요. 금리가. 근데 당시에 이 할아버지가 여기 끌려가셨었어요. 여기에 이분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이 뼈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더니 뭐라 했냐면 건달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건달.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시 유행했었대요. 이 생리를 뽑아서 금리를 박는 게 유행했을 때 패션으로. 근데 건달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대요. 금리가 이거 나왔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여기에 끌려가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여기가 저기 아사지노라고 저 홋카이도 제일 북쪽인데 오츠크해가 바로 보이는 데거든요. 근데 이 비행장이 되게 바다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바다를 못 봤대요. 이 철도 공사 현장에 끌려갔는데 계속 거기서. 근데 여기는 활주로 만드는데 나무로 된 활주로거든요. 목판 활주로. 그래서 여기가 당시 할아버지가 끌려왔던 철도가 있던 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당시에 2006년 7년 찾으러 갔을 때 할아버지 옛날에 거기 아사지노라고 하는데 끌려가서 일하셨죠. 딱 그러니까 그 건설회사 이름을 딱 대더라고요. 삼성건설 이렇게 말하자면 건설회사 이름 무슨 구미라 그러거든요. 단노구미 그거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딱 그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지역의 건설회사니까. 근데 말하자면은 그런 하청업체 회사 이름을 딱 대시더라고요. 맞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자기도 그때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알고 뭐 장티푸스 같은 거 걸려가지고 며칠 밤을 떨다가 돌아가서 잤대요. 아침에 딱 눈을 떴더니 옆에 다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죽었는지 알고 그 시체 보관소에다 갖다 놨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 시체를 갖다가 어디다 묻으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달구지에 끌고 가다가 어디 철도 이 선로 근처 어디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사람을. 그 사람 찾아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개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발굴하고 할 때 생존자들 지금 뭐 이제 거의 안 계시죠. 모시고 가려고 그러면 근데 고생하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 이런 얘기 하시고 지금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비용도 저희가 대드리겠다 그래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기가 그런 고통스럽던 거. 이 강제동원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생존자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보고 그러면 당시에 마을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아니면 이장한테 밑보여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못나서 끌려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기억이 아닌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말씀해 보신 적도 없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숨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여기 뭐 당시에 있던 플랫폼 같은 것들도 그냥 남아있고 이 할아버지가 이제 엄청 온순하신 분인데 사람이 죽으면 좀 제대로 화장을 해줘야지 그러면 어떡하냐라면서 이제 유해들이 뭐
발굴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유해들이 아직도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묻혀져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해가 있는데 그런 각 사찰에 이렇게 보관을 해놨거든요. 이 절에 납골당에 맡겨놓은 유해가 한국 정부에서 아마 일본 정부 통해서 조사한 것만 해도 지금 한 3,000구 이상이 아직 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거를 일본의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빨리 이제 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한국 정부가 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는 그런 거 뭐 일체 안 하니까 전혀 진천이 안 된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유해 중에 조세탄광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 좀 소개를 해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제가 아마 10년 전에 가서 찍은 것 같은데 당시에 그 비디오로 찍은 거라 최근에 이제 한번 다녀왔는데 이렇게 바다에 가면 이렇게 네모난 게 두 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피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굴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은 해저에 탄광이 있는 거예요. 바다 밑에. 그래서 바다의 환기구입니다. 공기가 통하는. 근데 여기는 원래는 환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이 밑에서 이제 해저 탄광에서 탄을 캐는데 너무 이게 얕아가지고 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엄청 위험한 데였답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했던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환기관 두 개가 딱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처럼 동그랗게 돼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전석호 할아버지인데 지금 92세 되셨다 그러는데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 그때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일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많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 도망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살았고 자기는 거기 국민학교 다니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교에 갔더니 너 집에 빨리 가라 그랬다. 갔더니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게 수몰된 거죠. 폭파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회사 쪽에서 유족들이 가족들이 있으니까 반발하니까 이렇게 위패를 만든 거예요. 보면 마츠모토는 이제 일본 이름이죠. 당시에 급조해서 만든 이게 위패인데요. 여기에서 183명이 수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36명이 조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순난자입이라고 새겨놨어요. 순난자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비들이 일본에 가면 대단히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누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해서 끌려다 죽었는지 이런 것들이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비도 밑에 보면은 영원히 잠들어라, 편안하게 잠들어라, 광부의 남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제노동으로 끌려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것들을 90년대 초반부터 조사를 해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 그리고 그분들 그 위패라는 게 다 일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이분들 조선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운동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창씨 개명된 이름에서 본명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성함을 쫙 이렇게 새겨놔서 시민들이 이걸 만들어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이게 10여 년 전이니까 이렇게 매년 여기서 추모제를 할 때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 내년에 또 올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저는 이분 올해 이제 조세탄광이 다시 발굴이 된다 그래서 보니까 살아계셔 생존해 계셔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가셨더라고요. 보도가 됐습니다. 92세시는데 약간 치매에 약간 걸리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92세 되시는데 그래서 유족들이 매년 이렇게 추모를 지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찍은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베시는 석탄 그때는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우베시는 석탄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석탄은 검은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지하나 해저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탄광에서는 사고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역사가 있습니다. 조세탄광은 14년에 개강한 해저탄광으로 전성기에는 탄광 내에서 1000명이 일을 했고 연간 약 16만 톤의 석탄을 채굴했습니다. 여기가요 야마구치현이니까 아베,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제일 보수적인 시모노세키 있는데 1942년 2월 3일 갱도 입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갱도에서 이상 출수 물이 터진 거죠. 갱도가 함몰되는 수몰사고로 인해 갱내에서 일하였던 136명의 여기 중요합니다. 조선반도 출신을 포함한 18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강제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조선반도 출신, 한반도에서 왔던 사람들. 이게 사도광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관찰이 되는 거죠. 눈앞에 바다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콘크리트 기둥은 피아라고 부르는데 갱도 내부의 환기를 위해 환풍구로 당시 조세 탄광의 흔적은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시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여기도 90년대부터 계속 운동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일본 정부 쳐다도 안 봤는데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는 이제 발굴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조사를 해서 그 입구를 찾았습니다. 보시면은 過去にここで5分の方が働いていらっしゃった一番下水深30メーターぐらいのところですかねまで行け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まず確認して次の調査をここからで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を確認することともしその途中ででもですねここで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のご遺骨があるようであればそれを一かけらでも回収して帰ってくる今ねご遺骨になられている方もですしそのご遺族の方っていうことがねその悲しい事故がその悲しいままになっ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がちょっとでも安らぐお手伝いができたらな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今回は結局一歩目だと思うのでこれで終わらせないことが大事かなと思っています。간간히 어째 우진 어떠선 저쪽이 신줬더라 이거 그럼 하나가 쏟아 놨죠. ここでお父さんが働きよってで海の下でしょ。そしたらお母さんに言うわけよそのことを。働きよったらポンポンポンポン船の焼き玉のエンジンの音が聞こえるぞ。それを聞いた主にはお母さんがびっくりしてそんなとこ行くなってやめさせたんです。それは何月何日のそれは分かりませんよ。私はお腹の中だから。よくお母さんが辞めさせたからよかったよね。辞めてなかったらひょっとしたかもからね。みんな私の親の年代だからね。直接じゃないけど自分の親な感じがしますよ。気をつけて。気をつけて。わあすごい。あ、よかったよかった。お疲れ様です。ありがとう。ちょっと手探りでその破片みたいなものとかいろいろ探したんですけど、
全部の中にその木片とか構造物がずっとこう落ちていて、ずっともう上から下までずっと200メーター範囲もずっと落ちてて、正直手探りやとそれなのか骨なのかの判断が全然つかなかったですね。で、いくつかちょっと持ち上げて確認はした範囲ではそれはなかったけれども、今回ちょっと時間の問題と、あとリールの量の問題で帰ってきたので、まだ奥には全然ちゃんと準備をしてくればいけるかなと思ってますので、ちょっと継続してやれば本当に遺骨はここから回収できるような気はしますね。本当に良かったというか、まだね、まだまだ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かったですね。ね、先にね、進めれそうで。はい、そうですね。すごい良かったな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辛抱強く安全第一にして、ご遺骨に巡り合える時が必ず来るという確信を今日、伊佐さんにいただきました。と、皆さんにも応援いただいてここまで来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올해 2월달에 다시 이제 발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이제 여기도 유족분들이 되게 대구에 많이 계십니다. 대구 분들이 주로 많이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 계속해서 말하자면 일본 분들은 90년대부터 해서 그런 추모 광장을 만들고 막 전시를 다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언제 찾아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들이 이거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20년 걸쳐서 계속 일본 정부한테 요구해도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일본 정부 공식적으로 최근에도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확인이 안 됐고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 회사 또 망했어요. 이 회사는 기업이 또.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이 성금을 모아서 한국에서도 모금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엄청 쓸쓸한 데 가면은 제가 사진을 조금 찍어왔어요. 그래서 요 입구를 작년에 찾았습니다. 이제 입구, 이 육지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당시에 나무죠.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폭이 2.2m, 높이 1.6m니까 들어갈 때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갱고로 간조 때는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유해를 이제 발굴을 하려고. 저 다이버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일본에서 꽤 유명한 다이버인데 여기 자원봉사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거기 이제 유족분들이 아까 새긴 거 일본 그 시에서 새긴 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유족분들이 추도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놓은 편지를 읽어보면 되게 절절한 마음이 알 수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단체가 이런 역사에 대한 반성 이런 식으로 식민지배에 대해서 강제노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성을 표시한 것들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런 분들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북해도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분 앞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찾았어요, 유족들을. 편지를 써서 당신 이제 가족들 보시면 이걸 보십시오. 받는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망자 명부, 사자. 그래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주소는 있으니까 김영환 받으라는데 김영환 없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한테 편지를 찾아서 뭐 답신도 받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당시에 이 조셋 한강에 석탄을 실어나르는 삼바시 잔교가 있는데 당시 경영자들이래요. 근데 그 옆에 치마적으로 입은 조선 사람 사진도 있습니다. 거기에 뭐 하시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 갔던 가족들일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역시 중요한 거는 이런 진정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윤석열이 저렇게 내란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연사하게 두었다. 진실규명, 사죄, 배상, 처벌,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이게 국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사실은 호주에서 선주민들 한 세대가 한 50년 이상에 걸쳐서
강제 격리를 당한 예가 있습니다. 백인들에게 동화시킨다고. 거기에 대해서 빼앗긴 세대, 스톨런 제네레이션을 치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도둑맞은 세대라고도 하는데 호주 국회에서 당시에 케빈 러드 수상이 공식 사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의 수상으로서 저는 사죄를 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디서 누구 앞에서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 정부 맨날 사죄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아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다고 하고 박근혜도 사죄 받았다 그러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이 선주민들 대표들을 다 의회로 불러서 사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는 어팔러지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어팔러지라고 치면은 나오거든요. 호주 정부에서 만든. 그래서 근데 당시에 유명한 이제 사죄문인데 당시에 이제 밖에 선주민들이랑 지원자들이 쭉 있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Sorry the first step. 사죄는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죄와 진실 규명과 배상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육하는 거죠. 기념비를 세우고 교육하고. 이거 과거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 그건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과 결국에는 이것이 이자 선생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쟁 피해자들이 일본군 성노예 김복동 할머니도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쟁 피해자들이 일본이 지금 각지에서 일어난 전시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미군 기지에 계신 그런 기촌 여성들과도 연대를 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 노력을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일본의 시민사회와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그 연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박물관을 짓는데도 한 1억 원 가까이 돈을 기증해 주셨고 여러 자료들도 전시 저희가 기증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 일본의 시민들과 연대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소개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낸 책에 좀 있습니다. 이게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인데 아직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인데 저희 연구실에 만났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 진전이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사실 대법원 판결은 났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아주 다양한 지금 얘기한 유골 문제라든지 BC급 전범 피폭자 그다음에 오키나와 군함도 이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생각 정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이거는 저희 연구소에서 파는 책인데 유족들의 자료집이 있고요.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